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제461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 캐리의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선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도 잘 진행했는데요. 한국과 국제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과의 관계는 향후 어떻게 될지 우리 김진양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양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박사님, 네, 최근에 또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소식 들었는데, 예. 어떤 일로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네, 저야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죠. 주로 강의 많이 그러니까요. 다니는데 이번에 네. 중국 다녀온 건 대학생들하고 같이 백두산, 오, 두만강, 압록강, 그리고 고구려의 그 국내성, 환도상성, 이게 고구려의 유적들, 그리고 독립운동의 여러 장소들, 윤동주, 홍범도, 송몽규, 무니카 목사님, 그런 독립운동의 장소들, 그리고 백두산, 마지막에는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손에 잡힐 듯한 50m, 100m 강 건너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평화, 통일, 민족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대고구려를 만나기 위해서 대학생들하고 4박 5일간 다녀왔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아, 네, 대학생들에게 그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큰 감동이고, 또 우리 조국에 대한 그런 또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북녘 땅을 처음 본대요. 그렇죠.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배에서 우리만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한 50m, 100m 될까요?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에 잡힐 듯 음, 하죠. 북녘 땅, 그 땅을 걸어가는 북녘 사람들, 동포들, 군인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들. 우리가 손을 흔들면 북녘 동포들이 손을 흔들어 줘요. 아, 그런 건 아무나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관념 속에 있었던 통일이다, 북녘이다, 동포다 말고 직접 눈앞에 보이는 북녘 땅, 북녘 동포.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만나지? 이게 무슨 짓일까? 라는 것들을 좀 체감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아, 따지고 보면 네. 한강에서 배 타고 강남 쪽에서 강북 쪽을 쳐다보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맞아요. 거리로 따지면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냥 거리로 따지면. 그렇죠. 한 2시간을 네. 타는데 음. 사실은 그배 타기 전에 우리가 배를 왜 타는지 분단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북녘 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개성공단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만났던 북녘 사람들, 통일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줍니다. 그런 음,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는 북녘은 다들 똑같은 감정을 가져요. 많이 울어요. 아, 많이 웁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음,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 네. 네. 말로만 들어도 벌써 울컥하네요. 음, 자, 음, 네. 음, 그럼 이제 말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요, 에이펙 회담을 계기로 대부분 북미 정상회담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진영 박사님은 일찍부터 북미 정상회담은 없다. 트럼프는 북에 갈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를 만나두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북미 정상회담을 예상할 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그렇게 확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북미 관계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랬죠. 그 속에서 남북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이거 북미 관계의 구조적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합니다. 북은 트럼프 대통령, 네오콘,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신뢰를 보여줬었어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 요지를 한번 설명해 보면요. 너무 쉬운데요. 이거 우리 미우새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꼭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북이 미국에게 원하는 건 매우 단순합니다. 진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 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평화를 북이 미국에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게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확실한 평화적 관계에 대한 실천 프로세스를 제안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2기 들어서도, 2기 트럼프가 등장했어도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5번 있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했잖아요. 이거 트럼프 2기 때 연장했습니다. 이런 것도 해제하지 않고 친구가 되겠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북이 미국이 진짜 평화가 아닌, 트럼프가 진짜 평화가 아닌 어떤 이벤트를 원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한데 이벤트로 한번 만나는 거 한두 번 쏘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봤던 것이고, 그 와중에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라든가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계속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들이 항상 나왔었어요. 그건 그대로 두고 북과 만나겠다? 북이 만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예, 김지장 박사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비슷하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깜짝으로 지난번처럼 만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물론 그분들도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나 한다 뭐 이런 말은 했지만 지금 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훨씬 더 명쾌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전망한 이유는 그 지난 9월 21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털고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트럼프도 북을 가리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하고 경제 제재 해제도 뭐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이것 때문에 북과의 만남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렇게 전망한 것이 틀렸는데 그 어떤 좀 근거가 좀 더 있을까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저의 그런 구조적 분석이 틀리길 바랬어요. 진심으로. 힘들어도 만났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만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었었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말을 했었어요. 비핵화 같은 이야기 말고 진짜 평화 공존에 대한 진정성만 있다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죠. 여기에서 방점은 말입니다. 방점은 비핵화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공존, 진정성 있는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뜻이냐? 여전히 우리는 비핵화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북 입장에서는 이 북의 입장입니다. 북은 이미 이 핵이라는 게 미국 너네들이 핵으로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됐다.
이미 가지게 되었어.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하고 6.12 싱가포르 합의했었을 때, 그래, 우리가 양보해서 한반도 비핵화하겠다 그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기로 했지 않냐? 그것조차도 미국 너네들은 엎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이제 와서 다시, 그런데 이미 이제 질적으로 북은 이미 핵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게 된 확실한 핵 보유국가가 되었고, 이미 북의 헌법에다가 핵 보유국가임을 명시해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북의 입장에서는 헛소리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비핵화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 말고 진짜 평화를 논하는 자리라면 안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현재 조미 간, 북미 간, 조미 간의 문제의 핵심은 핵이 아니고 평화라는 거예요. 즉, 평화를 논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평화를 논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북미 관계가 적대 관계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적대 관계입니다. 전쟁을 못 끝냈어요. 53년 7.27 휴전협정 아시잖아요. 한국 전쟁의 1953년 7.27 휴전협정은 미국, 북한, 중국 3자가 했단 말입니다. 휴전협정은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인 협정입니다. 전쟁을 쉬는 협정이잖아요. 전쟁을 쉬는 협정. 전쟁을 못 끝냈어.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인 협정이잖아요. 휴전협정 체제이기 때문에 북미가 적대 관계와 전쟁 상황인 겁니다. 전쟁을 끝내야 적대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매우 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에다가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 끝내자 그래. 종전선언 하자. 북미 조미 간에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딱 하고 종전선언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평화를 좀 제도해 보자. 요 단순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신뢰 구축을 하겠다, 비핵화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라면은 그래 전쟁 끝내고 친구가 되자. 요 말, 즉 북미 간의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 4월에 올해 4월에 미국 가서 D&I 쪽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CS 베일리라는 이 미 국무성 쪽 관계자들한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 정도는 던져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북은 결코 관심을 안 가진다라고 제가 조언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 이야기도 없이 다른 이야기 해봐야 의미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확실한 모의감을 던지는 것이 뭐냐? 북미 간의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던져야만 북이 반응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월남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이제 완전히 승전국이었고 미국한테 북한은 어쩌면 비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베트남하고는 딱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포인트 해서 딱 교류가 시작됐는데 왜 북한하고는 안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북이 굉장히 심도 깊게 미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이런 판단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 당시에 말입니다. 일기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 종전선언을 약속을 해줬었습니다.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에 보면요. 한반도의 비핵화로 북이 양보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결국 종전선언을 네오콘의 반대 때문에 못했잖아요. 결국 2019년 하노이 노딜로 판이 엎어졌지 않습니까? 북은 말입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뿐이지 저 네오콘, 미국의 실질적인 정치, 군사적인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네오콘들의 힘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겠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엎어지더라도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그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그 질문에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과의 관계 속에서, 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약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면요. 단순하게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의 문제는 다극화의 과정 속에서 미국이 다른 세계에 대해서 정치, 군사적 패권을 계속 휘두르면서 북에게 관계 정상화하자 그러면 안 받아들일 겁니다. 무슨 뜻이냐?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죠, 지금. 중동 전쟁에도 계속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전 세계 정치 군사적 다극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북에게 다른 나라에서 막 군사적인 호작질을 하고 막 위기를 만들고 패권을 막 휘두르면서 북에게 관계 정상화를 요구해봐야 전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제가 아는 북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으로도 뭐 트럼프나 미국이 그렇게 뭐 전향적으로 변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이. 근데 지난 몇 년간 이제 북이 그 미국을 대하는 그 태도가 좀 자신감이 더 좀 묻어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선생님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방금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북미, 조미 간의 관계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북은 전혀 쫓기는 신세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이 쫓기고 있습니다. 북은 매우 느긋합니다. 아주 느긋합니다. 긴박하게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도 사실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쫓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사실은 관계 정상화 쉽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미국은 거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북한이 네, 그전에는 어려워했잖아요. 경제 제재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지금은 좀 괜찮나요? 사정이? 혹시? 네. 우리는 여전히 이제 전쟁 체제 적대 관계 속에서 북은 늘 어렵다, 어렵다. 북은 늘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늘 얘기 들으니까 어렵다고 늘 이제 그걸 상수로 둬요. 이제 구조적 이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북미 관계 속에서 미국이 쫓기고 있고 북은 전혀 쫓기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방금 이 질문인데요. 북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매우 힘들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 인식에서는 북이 굉장히 힘들 텐데 저러다 버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제재가 있으면 불편할 텐데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이거 북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매우 고양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금 30년째입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을 이해하려면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올라왔다는 거. 세계적인 전략 국가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거 한번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불편하긴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북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남북미 관계가 있습니다. 남북미 3자 관계가 있습니다. 남북미 관계 속에서 평화가 진짜 필요한 나라가 어딜 것 같습니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지금 북중러, 조중러가 저렇게 밀착 관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퇴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매우 수세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북의 정치 군사적 지위가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5월 달 모스크바에서 전성기 기념식이 있었었죠. 지난 9월 3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세 지도자가 천안문 막내에 딱 올라갔었습니다. 뒤에는 26개국의 정상들이 다 뒤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북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국가적 역량을 가지고 그 제일 앞에 3인의 위치에 딱 서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남북미 관계, 북미 관계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여하간 간에 북은 이전의 북이 이미 아닙니다. 정치 군사적 지위가 너무 고도화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에게 쫓길 만큼 그렇게 을의 위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리딩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행사 보면서 그런 거 정말 느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 정상들도 잔뜩 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그 초빙 주 국가의 그 정상하고 딱 같이 늘 서 있었고 맨 앞에 서 예.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이런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요. 북은 말입니다. 공식 명칭은 조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북은 매우 수세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40, 50년간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계속 당했잖아요. 불과 10년, 5년 이후 요 상황에 전 세계적 다극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매우 능동적인 다극화 세계의 최선두에 있습니다. 매우 능동적인 다극화 세계의 최선두에 있다는 이야기는 정치 군사적으로 북측의 정치 군사적인 세계적 위상 자체가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질서에 있어서 반패권, 반제 반패권, 소위 말해서 미국과의 정치 군사적 대응력을 키우는 최선두에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진핑도 푸틴도 불과 3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미국 눈치 보면서 미국 뒤에 숨어서 같이 북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중국도 그랬죠. 러시아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었어요. 음. 천안문 막루에 세 명이 딱 섰을 때 시진핑과 푸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미안한 마음. 예. 민망함이 있었을 겁니다. 음. 매우 심각한 민망함. 그때 참 우리가 미국 뒤에 숨어가지고 조선을 제재했었지라는 민망함이 있습니다. 이미 북은 다극화의 최선두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야만 북미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왜 트럼프가 이런 북을 계속 만나자 그럴까요? 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북을 이격시키려고 할까요? 반대급부로서 이미 조선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의 정확하게 반대의 정점에 서서, 반제 반패권. 예, 그 미국의 헤게모니에 치명타를 가해온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다른 어떤 이걸 나라보다. 이제 우리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음. 그 동네에서도 깡패 말을 안 듣는 조그만 애가 저기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위협이거든요. 근데 그 애가 커졌어. 그래서 너무 지금 어떻게 커졌어요. 못 건드리지 견디죠, 못해. 이제. 네. 그리고 다국화 그런 나라들이 그 음. 중심으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아, 네. 이달 초에 나온 경공업 전시회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북에 경공업 전시회. 음. 근데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셀폰이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셀폰은 웬만한 기술이 다 집약된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걸 북에서 만들었다는 게, 그리고 전시회까지 한다는 게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중화학공업이 다져져가지고 경공업에도 신경 쓰고 그런 그 기술 축적이 돼가지고 셀폰까지도 만들어내고, 셀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가전제품 되게 많이 그 전시해 그 놨더라고요. 경공업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 좀 가볍게 뭐 삽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건데 셀폰은 사실은 경공업이라기보다는 IT 산업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겠죠. 초고도, 예. 고도화된 예.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 경공업으로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냥 이렇게 근데 많이 그런 얘기를 게 한다. 예. 국가 기관 산업이 왜 준비가 안 됐으면 참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음. 북은 자주 경제인데 그런 음. 걸 다 수입하다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닐 거거든요.
뭐 특별한 어쩔 수 없는 거 몇 가지 외에는 자립 경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탄탄하게 지금 경제가 이루어졌구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모른다. 분노스러울 정도로 모른다. 진심 우리가 분노스러울 만큼 북을 모릅니다. 왜 분노스러운가? 알아야 뭘 할 수 있잖아요. 알아야. 그런 이제 뭐 경공업이다, 종합공업이다, 군수경제, 민수경제의 전환이다. 아주 이제 피상적인 이야기. 10년이 됐습니다. 북의 셀룰러폰 자체적으로 저 나온 게 7년, 8년 전입니다. 2013년부터 그런 게 전시했었습니다. 12년이 지났죠, 벌써.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모든 앱들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의 때 항상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은 없다. 전쟁 체제 속에서 진짜 꾀죄죄한 혐오스러운 웃기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만나봐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하한 간에 정치, 군사적, 경제적으로 북이 너무 만만치 않게 되어버렸구나. 라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 최전선의 정치, 군사적, 특히 군사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있고 미국이 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격시키겠다라는 것. 대중국 견제니 사실은 히토리 문제부터 북의 자원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많은 게 있는데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북의 군사력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의 관계를 이격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미국에게 전쟁 중에 있는 적대국 관계로 딱 규정되어 있는 북의 군사력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북을 아예 모르잖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국가보안법 체제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이 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죠. 어처구니 없는 절대 질문을 없죠. 했죠. 네.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평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문제다. 적대가 문제다. 지금 여하한 간의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북미 평화, 남북의 평화, 종전 끝내고 적대 끝내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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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를 회복하자. 평화, 평화, 평화.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안 그러면은 북이 주도하는 군사적 위기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살떨립니다. 지금까지 군사적 위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이 일상적인 만들어. 전쟁 위기는 미국이 미국 만들었죠. 주도했잖아요. 네.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미국 본토를 상정해놓고 계속 북이 군사적 긴장을 스스로 북이 막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비규환일 겁니다. 그럼요. 우리는 지금 진짜 늦었습니다. 빨리 평화, 평화, 구조적인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런 질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에 북이 주도하는 군사적 위기에 봉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약소국들에게 패권을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이 남미에 관여한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가 러시아하고 군사적인 우호 관계를 또 계속 전면화시키고 있죠. 북이 남미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30년간 북은 중동의 전쟁에 계속 개입해 왔습니다. 이란에도, 리비아에도, 시리아에도 북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 거시 전략을 이해해야만 뭔가 평화의 횃불을 모셔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코는 그런 북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 북을 발목을 딱 묶어야 되잖아요. 관계 정상화해서. 미국은 중국도 러시아도, 물론 중국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북이 신경이 써요. 왜 그럴까요? 전쟁 중에 있잖아요. 공식적인 적대국 관계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고민해 보는 것이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계속 바라는 것이죠. 지금 쫓기는 것은 미국 내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의 네오콘들이 짜고 있는 전쟁 전략이 퇴조해야 됩니다. 진짜 평화의 담론으로 전면하지 않는 한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북을 모르고 있고 도대체 왜 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분위기가 이런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북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미국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금 유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북을 참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처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세 분한테 진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이 언제 핵을 보유하게 됐죠? 지금 이미 북의 핵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들,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북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북이 가졌을 리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허접한 것들이. 지금도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북은 실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북이 핵을 안 가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넌센스 같은 한마디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인식의 수준에 있어요. 지금 한 5년 정도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담론 중에, 핵 담론 중에 북을 핵 보유 국가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토론에 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북이 핵이 없음을 선언하면 가진 핵이 사라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위 수준이 제가 분노스러운 이유가 정책은 진실해야 됩니다. 정책은 정확해야 돼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하나의 정책이 진실에 입각해서 정확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핵 보유국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난 네. 30년간 북에 대한 인식의 실패가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나 미국은 이미 북의 뉴클리어 파워 얘기합니다. 미국은 뉴클리어 파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인정 못하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자기의 정신승리죠. 여전히 그 연장선에서 북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 우리를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미 자신들은 핵을 갖게 되었고 갖고 있는데 남측에서는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 아니, 전쟁이 안 끝난 적대 관계인데, 전쟁 중에 있는 적대 관계인데 나한테 핵을 내려놓으라고? 너 같으면 전쟁 중에 있는 상대방의 가장 결정적인 무기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겠냐라고 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책은 어떤 건 줄 아세요? 관념론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평화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라는 거 되려면은 진짜 북미가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북이 수십 년 전부터 항상 요구했던 거예요. 미국이 북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전쟁을 끝내자는 이야기잖아요. 전쟁 체제를 끝내자. 종전 평화, 구조적 평화, 항구적인 평화, 진짜 평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대외 전략을 펼칠 때 대북 적대 정책을, 대남미 적대 정책을, 대아프리카, 대중동 적대 정책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250년, 내년이 250년이죠. 250년간 전쟁을 안 했던 해가 몇 년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이벤트로서 만나겠다? 구조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진짜 친구가 되자라고 해야 북이 믿어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여전히 북의 입장에서는 흰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태바유님이라든가 김 사장님이라든가 세 분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북이 미국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친구. 미국이 진짜 북에게 진짜 친구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일 당장 관계 정상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국의 패권 전략, 미국의 대외 군사적 패권 전략을 포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시죠? 세 분도 불가능하다 보죠? 그래서 북미 관계 정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정책을 좀 연구하고 그런 방향을 뭐 생각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항상 우위에 있고 항상 지배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다른 세 방향으로는 분한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세 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 제가 페북에다가 자주 쓰는 글인데요. 전쟁과 적대의 패러다임을 화해, 협력, 공존, 평화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비극이었어요. 그러면은 공존 평화의 담론을 전 세계의 인간 존엄의 가치를 전면화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세계 끝났으면. 그런데 미국은 냉전 체제를 주도했어요. 냉전 질서는 지금의 신냉전 질서도 다 허구적인 가짜의 패러다임입니다. 무엇을 위한? 냉전이 뭡니까? 냉전, 콜드워, 핫워, 콜드워, 똑같은 워예요. 똑같은 워예요. 왜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를 전쟁 체제로 몰아갔을까요? 왜 나토를 똑같은 연합국이었던 소련을 가상의 적국으로 설정해놓고 북대서양 조약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전쟁과 적대의 패러다임 프레임으로 가두었어요. 왜?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패권, 군사적인 패권, 경제적인 패권을 위해서. 전 세계를 인간의 인류 사회를 동물의 사회, 적자 생존의 정글 같은 밀림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250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지난 80년입니다.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도전했던 JFK부터 많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군사복합체뿐 아니라 많은 미국을 실질적으로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이 패권적 패러다임을 내려놓지 않는 한 북미 관계 정상은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북미 관계 정상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평화 공존, 평화 번영의 인간 존엄성의 가치 규범을 세계관으로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적대적인 관계, 전쟁을 외부에서 일으키면서 미국이 이렇게 지배를 해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소수민족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심해진 거죠. 아예 이제는. 김 사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볼게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요. 20세기 이후의 대부분의 전쟁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전쟁들은 무기 산업, 군수 산업, 그 전쟁 산업을 위해서 전쟁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예, 2차 그렇죠.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의 초기에 미국은 히틀러의 나치에게 전쟁 물자로서의 수많은 탱크들을 보내고 전쟁 기름, 전쟁 석유를 미국은 히틀러한테 줬지 않습니까? 뭐죠? 전쟁 산업, 군수 산업,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미국이,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미국이 전쟁의 초기에 히틀러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뭐죠? 돈, 군사적, 정치적 패권을 위해서 윤리 도덕도 없이 그랬던 겁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중에만 일었었을까요? 저는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 지금도 이 끝나지 않은 모든 전쟁들은 그런 연장선에서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인간과
짐승적 사고에 있는 동물과의 싸움으로 봅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힘들게 느껴지네요. 이 전쟁이 정말 인류가 생겨난 이래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평화, 특히 남북 평화를 원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큰 이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유장 박사님 그 대학생들과 함께 그 북녘 땅 이렇게 다녀오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이런 공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을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왜 북을 모르게끔 또 하는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그것부터 빨리 폐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건 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빨리 폐지하고, 또 우리 국민적으로 다 이 종전을 선언해야만 우리가 평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우리 학생들에게 다, 우리 국민들에게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또 이런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을 되면은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힘이 키워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수 있나,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네요. 예. 예. 지금 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결국 미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바뀌어야 돼야 그래야 이제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 옛날에 막 미사일을 쏘고 뭐를 할 때는 그래도 관심을 갖다가 요즘에는 그 계엄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국내 문제에 신경 쓰면서 아예 신경 자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특히 이재명 정부 관련된 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유 작가님의 질문? 예, 예, 그 전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미국이 바뀔까요? 그러는데 저는 자발적으로 안 바뀔 거라,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는 안 바꾸고 아마 떠밀려가지고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체제 경쟁에서 이미 밀리고 있으니까. 헤게모니를 넘어서 체제 경쟁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체제의 그 나라의 선두인 북한이 이미 그렇게 그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미 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더 밀리면은 이제 떠밀려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렇게 출범한 지 아까 뭐 태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뭐 5개월 넘었고 그러는데, 뭐, 그 전에 윤 정권이었다면은 어떨까? 아주 참 하고요. 윤 정권에 비해서 뭐 훨씬 낫지만,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이 났지만, 미국과의 관계,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한미 정상회담, 뭐 에이펙 뭐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미국의 그 종속적인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나 그런 그 답답함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쟁 경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경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듯한, 계속 이어가는 듯한, 그래서 그 뭐 GDP의 3.5%까지 그 국방비를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만 하더라도 8.2% 국방비 인상을 지금 그 예산을 내놨고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하죠. 예, 분단체제, 전쟁체제,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적인 미국과의 불평등 관계, 점잖은 말 말고 실제로 예속적인 관계죠. 이재명 대통령도 김용범 정책실장도 김정관 사무장 다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협상에 올렸죠. 이건 협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협상의 성격 자체를. 방어했잖아요.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덜 뺏길 것인가를 두고 협상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요. 공개적으로. 많은 곳에서. 협상이 아닌 폭력을 당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죠. 분단체제 전쟁체제 속에서 불평등, 예속적인 정치 군사적인 미국의 많은 부분 발목 잡혀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언제 잘못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갑자기 싹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한미군이 한 2년 안에 싹 다 빠져버려. 그런 것을 상정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도 아니고 국방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이제 눈앞에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라면은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라도 팍 올려가지고 뭔가 막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준비는 북이 아닐 수 있어요. 북이 아닐 수 있어요. 지난 70여 년 이상 많은 부분 미국에게 거의 뭐 군사적 안보를 의탁했었단 말입니다. 무기 체계를 많이 쌓아오는 게 자주가 아닙니다. 작동권부터 이미 다 가져와야 되겠죠. 정신적 자주. 그걸 하는 건 기본이고, 플러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상황. 다국화 상황 속에서 중국, 북, 일본, 이 동북아 정치 질서 속에서 군사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100% 우리 스스로 오롯이 뭔가를 책임진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면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됩니다. 이러저러 많은 고려가 있을 것이다. 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자, 미국 나가면은 뭐 자주권 하면 되지. 물론 자주권 해야 되겠죠. 군사력도 그만큼 강화해야 될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포석이 국방 예산에 엄청난 지금 저걸 갑자기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을 내몰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변화된 조건은 주한미군의 전통적인 역할 자체가 사라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나가고 있고 이건 위기이고 저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판단들을 해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김진양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북은 어느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평화를 원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종전선언,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거, 이것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원하고 북과 하나가 되기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북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우리가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에도 또 중요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